남북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의제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으로 떠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잠시 뒤 미국의 볼턴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과 시민단체 시절 연수비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교회를 떠나는 신도들에게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국방부와 주민들이 협상한 끝에 주말까지 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월요일에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 파괴 작업에 대한 불법성을 알고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내부 문건엔 본사를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 전략을 써야 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자녀의 갑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물을 뿌렸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개통을 마친 자전거 전용 차로의 안전펜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밀착하면 나는 서울 광화문에서 종로로 있는 도심 첫 자전거 전용 차로의 문제점과 이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은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여야의 공방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야권과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가 강하게 맞불을 놨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부터 두어 시간 뒤에 미국의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실장의 워싱턴 방문은 사전에 공개된 것이 아닌 전격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 들어서는 정의용 실장을 JTBC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입구에서 JT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덜레스 공항 제한구역을 통해 입국한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들어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 NSC 측과 약 2시간 예비 협의를 가졌고 볼턴 보좌관과는 12일 오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6개월에서 1년 내 북핵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의 자리입니다. 핵 동결에서 폐기로 가는 한국의 단계적 방안과 시차를 최대한 좁히는 게 핵심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나도 그렇다며 진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수장 간 첫 상견례도 관측됩니다.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비핵화 해법의 차이를 어떻게 미세 조정하느냐가 정상회담 전까지 최대의 과제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은 중요 행사 때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강조하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였기 때문에 핵이 빠졌다는 것이 더욱 눈길을 끕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북한 중앙보고대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6년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를 집권 기간 최대의 업적으로 과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대회에선 핵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자위적 국방력이나 전략국가 등 우회적인 표현만 썼습니다. 우리 적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빛내어 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비핵화든 핵무력 완성이든 핵이란 표현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비핵화는 이제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 카드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상회담 종합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 원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상회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남은 기간 정상회담 준비를 책임질 종합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정상회담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들과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대북 특사단과 남북 실무회담에 참여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총괄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문제를 다뤘던 원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원로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회담 정례화를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회담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를 좁히는 게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과 정치 후원금 사용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내역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일부만 봐도 이런데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국당은 김 원장의 정치 후원금 사용과 해외 연수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오늘 내놓은 주장을 이희정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의원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연구 용역 8건을 한꺼번에 발주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김 원장이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2016년 4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연구 용역비로 총 8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인 정책 연구 용역 발주 사례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김 원장이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국민대 교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후 500만 원을 다시 연구소 기부금으로 받은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수 비용 관련 의혹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 시절인 2008년부터 2년간 연수를 했는데 해당 대학 연구소의 고액 기부자에 삼성전자와 펜텍 등이 포함된 만큼 대기업이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11월 국외 사적지 실태 확인을 목적으로 보훈처 직원과 단 둘이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다는 내용도 외유 의혹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관련 의혹들을 명확히 밝히자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 속에서도 청와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건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는데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의뢰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현재 이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크게 4가지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건데요. 우선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게 적법한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과 인턴 등과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지 등입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여태까지 다 나왔을 때 청와대 쪽에서 이게 다 선관위 거친 문제다.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이것을 의견을 물은 것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이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가 현재 인사검증까지 문제를 일각에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객관적인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건데요. 다만 이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사퇴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로서는 이른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명확하게 할 것은 청와대가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넘겼을 때에는 지금 정재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해임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한국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청와대는 오늘 한국당의 같은 케이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기식 원장의 사례가 적법하지 않은 거라면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에 국회의원들도 모두 적법하지 않은 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 원장이 받은 비판만큼 이들도 받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건데요. 청와대는 실제로 여당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9대와 20대 기간 중에 이 16곳의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김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총 167차례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16곳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모두 조사했을 때는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피감기관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6개를 자신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김 원장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반의 문제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무이다 이렇게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권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 전반의 문제로 전선을 넓히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역공을 취했다는 게 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예. 뭐 일견 보기에도 청와대가 상당히 강수를 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자유한국당은 선관위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출장 사례는 민주당이 조사를 했고 피감기관을 통해서는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재영 기자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번 논란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던 정의당도 오늘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야4당이 따라서 모두 사퇴를 촉구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이 사무처장을 지낸 참여연대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미뤄놨는데 그 판단은 언제 나올지 또 주목되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금융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능력과 함께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을 갖춰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이어 후원금 사용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자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김 원장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야사당이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도 회원들에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김 원장이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의혹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최종적인 공식 입장 표명은 미뤘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수 당시에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해외 출장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자신 외에도 단독으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기식 금감원장이 내놓은 설명 자료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방문연구원으로 갈 당시 국내 대기업들, 즉 삼성 등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의혹이 제기된 2015년 11월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해외 출장도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된 국가 예산 사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보훈처 출장은 8차례, 의원 15명이 참석했으며 자신처럼 의원 1명이 단독으로 간 사례도 몇 차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종료 직전 더 좋은 미래에 남은 정치자금 5천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로 해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앞서 이 의혹이 불거지자 문제가 없다는 성관이 답변을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종전 범위를 벗어난 명목의 금전 제공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당시 성관이 답변서를 공개하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장 측은 당시 이미 공천 탈락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인 이재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기간이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지속됐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피해자 A씨는 오늘 수사 관계자를 만나 지난 2012년 이재록 씨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가 이제 처음 오셨는데 여기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으면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A씨가 주장하는 이 씨의 수법과 상황 묘사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했습니다. 늦은 밤 개인 거처로 불렀고 천국에 가는 더 좋은 방법이라며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나치를 벗고 있어도 다 죄가 느껴지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씨가 피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얘들은 그거 동그라고 약 먹고 오던데 동그라고 그거 약을 먹고 오면 된다고. 오랫동안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A씨는 최근 보도를 보고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전인 1980년대에 이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도 나타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의인되고 거룩한 자니까 택해주겠다고 들으면서 그날 일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B 씨는 교회 내 이 씨의 권위 등 때문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까지 교회에 다녔던 남성 C 씨는 10여 년 전 숨진 아내가 생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어렵게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유로 목사 기도처에 거의 갔고 벗으라고 그랬대요. 그냥.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입을 닫았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항의하려 하면 일부 교회 관계자들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의 일인이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입을 닫은 이유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성폭력을 당해 교회를 떠나는 피해자들이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일부 관계자들이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너네 그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내가 네 몸 여자 몸 못 쓰게 하고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신의 뜻이라면서 공포를 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회장님 뭐라고 하는 사람들 죽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잘했다고 하실 수 있고. 교회 고위층에게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압박을 받기 일쑤였다고도 했습니다. 당회장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하면서 너 당회장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그 판단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같은 여성인 교회 간부도 비슷한 태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기도 벗으라고 할 때 벗었다. 그게 왜 수치스럽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 만남을 갔던 거거든요.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족에게 고백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막. 경찰은 교회 지도자인 이재록 씨의 성폭행 외에도 주변 사람들의 협박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들여보내려 시도했습니다. 반입을 막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양측은 주말까지 장비 반입을 안기로 잠정 합의하고 대치를 일단 풀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예고한 대로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합니다. 주민들 사이를 파고들어 한 명씩 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지선이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알루미늄 틀 때문이었습니다. 주민 112명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짠 틀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끌어낼 경우 다칠 위험이 있어서 경찰은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트레일러가 들어가서 부대 안 녹슨 장비를 빼오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이 빠지자 13시간 동안 진밭교에 앉아 있었던 주민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 주민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 8시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에게 이제 김천역 앞 촛불 집회는 익숙한 광경이 됐습니다. 오늘로 촛불을 든 지 600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험악했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 합의하는 등 평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반입된 성주 소성리에서만큼은 평화가 오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양측 합의로 마무리는 됐는데 국방부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은 일단 소성리에 있는 국방부는 일단 소성리에 있는 경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화협정의 유효기간은 단 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민들과 국방부는 오늘 반입하지 못한 공사장비를 들여보내는 문제를 놓고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늘과 같은 충돌이 또 한 번 예상됩니다. 예,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한항공 총수 자녀들의 갑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조이앙코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무입니다. 대한항공을 담당하는 광고회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광고주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언니 조현아 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석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음료수병을 벽에 던지고 광고회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글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조 전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심지어 광고회사 사장이 조 전무에게 사과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광고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이달 초 조 전무가 직접 광고회사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무가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물이 튀었을 순 있지만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 전무가 사과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좀 많이 기분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언니 조연아 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이달 초 경영일선에 복귀한 사실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되게 암담했죠. 사람들이 갑질에 대해서 더 용기나 이런 소리를 잘 못 내게 될 것 같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무의 갑질을 밝히고 회사 이름에서 대안이라는 명칭을 회수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열기구가 추락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나무숲 위에 열기구 공기주머니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 옆에 바구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1분 제주도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했습니다. 열기구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이륙해 12km 정도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무령아리 오름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비행 중 강한 바람이 불자 착륙을 시도했지만 3m 높이의 나무숲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숲을 빠져나와 다시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열기구가 땅에 닿는 순간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이 때문에 100여 미터 이상을 더 밀려나다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착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바구니가 옆으로 쏠리면서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튕겨져 나갔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던 조종사 54살 김종국 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열기구 운영업체는 2015년부터 밧줄에 연결돼 있지 않은 자유비행식으로 사업 등록을 추진했지만 3번이나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4월 결국 허가를 받았지만 바람이 강한 제주도 특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지만 밤낮으로 음식 배달을 해서 생계를 꾸려온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습니다. 미끄러진 차는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밤 11시 35분입니다. 대전 둔산동 교차로에서 34살 권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24살 김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그 차량이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가 나더니 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사고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길게 이어져 70m가량 미끄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 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친 오토바이를 그대로 둔 채 저쪽 방향으로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권 씨는 7분 만에 3km 떨어진 자신의 집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김 씨가 숨졌습니다. 그는 5살과 6개월 된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가 생기고 나서 아침에 나가서 새벽까지 일을 했거든요. 경찰은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해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충성맹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서 있는 여성에게 또 다른 여성이 다가갑니다. 서류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뒤 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이라 속이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가로챈 겁니다.
보여준 서류는 가짜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위조 문서였습니다. 이런 서류가 갈 테니 거기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미리 숙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법하게 임용어라 잘 이해도 안 갔지만. 조직 총책 이모 씨 등 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현금 수거와 전달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도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도주를 하거나 연락이 안 될 시에는 제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돈을 받고 이동하는 상황도 실시간으로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3억 4천여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다시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최한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2, 3세대 통신에 국한된 판결이지만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를 정할 때 활용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된다며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대상 시기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습니다. 통신비의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이렇게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LTE나 5G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인데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요금 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의 지사 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삼성은 7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전자제품 수리 기사들을 관리하는데 노조원들을 가장 심각하게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2군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노조 파괴 작업의 불법성을 잘 알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전국의 7개 지사 아래 45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45개 지점이 169개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관리합니다. 지점까지만 본사에 해당되고 AS 센터 대부분은 하청업체들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파괴 활동을 벌이면서 그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에 미루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본사의 개입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 전략을 써야 한다는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해당 문건은 2015년 5월 울산 센터의 위장 폐업 논란이 거세던 시기에 작성됐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본사 개입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적은 겁니다. 사측은 이 같은 작업을 꼬리 자르기 전략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 센터를 관리한 부산 남부지사와 천안센터 등을 관리한 경기도 용인의 경원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 탄압이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2곳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저희 JTBC도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작성한 문건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노조화의 계획이 구체화돼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 측은 시기별로 조합원을 줄여나갈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청업체의 사장을 이른바 노조 제로화의 책임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한 지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노조를 축소시켜야 한다며 제시해놓은 시기별 목표치가 눈에 띕니다.
조합원의 성향을 약그룹, 중그룹 등으로 나눠 다르게 대응해온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건엔 더 노골적으로 NJ 인력의 제로화, 즉 노조 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책임자로는 하청업체, 즉 삼성전자 AS센터의 사장들을 지목해뒀습니다. 또 다른 지점에서 작성된 문건도 비슷합니다. 연말 보고서에는 하청업체와 연계한 노조 활동 대응이 미흡했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청업체와 공조해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해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노조 측은 하청업체들이 수시로 조합원을 사찰하고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 문건에 등장하는 목표와 계획이 그대로 실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북한 중앙보고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 이후에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쏟아졌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증권을 타깃으로 대거 공매도에 나서서 쏠쏠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연일 급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이 보상해주기로 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사고 당일인 6일 발생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삼성증권 주가는 내리 떨어졌고 손실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온 손절매성 매물 중 개인 투자자의 몫은 53.9%로 절반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을 상대로 대거 공매도에 나선 겁니다. 지난 6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증권 공매도에 나선 물량은 58만 주로 전날 13,000주에 쉬운 배나 됐고 이후 9일과 10일에도 평소에 20배에서 30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납니다. 6일 풀린 공매도 평균 단가는 38,510원이고 11일 종가는 35,450원으로 8%가량 떨어졌습니다. 공매도에 나선 기관과 외국인은 그만큼의 쏠쏠한 이익을 낸 겁니다. 반면 공매도의 가세로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불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 사건 이후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이 됐다는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죠. 그런데 최근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계열사 합병 방안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방안대로 분할 합병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전영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28일 모비스에서 핵심 수익 사업인 AS 부품과 모듈 부분을 떼어내 글로비스와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모비스 지분 약 7%, 글로비스 지분 약 30%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합병에서 총수 일가는 분리되는 모비스 두 사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글로비스 가치는 높게 평가돼야 유리합니다. 글로비스 대주주 입장에선 모비스 사업들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모비스에서 쪼개지는 사업의 가치가 전체 사업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가치가 이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쪼개지는 사업의 핵심인 AS 부품의 경우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3% 이상을 유지했는데도 올해만 마이너스 2.2%가 될 것이라고 추정해 실제 가치를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 증가율도 올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 부품 사업만 따져보면 수요가 줄 이유는 없잖아요. 현대차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회사들이 갑자기 2018년부터는 AS를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리는 없는데 합병 방안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시장 보고서들도 나왔습니다. 한 회계법인이 두 회사 평가를 모두 맡았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제 회피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모비스 분할 부분 올해 매출액은 환율 하락 전망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가치를 축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제3의 기관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분할 합병은 다음 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자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저희 JTBC에서는 내일 오후에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 직후 이상복 앵커의 진행으로 박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경선 토론회를 방영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마 선언 장소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선택했습니다. 넥타이는 물론 기자회견장 배경 색깔까지 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사용했습니다. 원내대표 출신 현역 중진 의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박 시장은 경쟁자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삼선 피로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 그리고 진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을 추격 중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결선 투표를 통한 역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TV토론 이후엔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JTBC는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방영합니다. 미세먼지와 부동산 정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한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인 가운데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등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면서 절대 불리한 선거가 아니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6.13 필승! 필승!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및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심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한국당에 반갑지 않은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들이 공천 직후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면 30%포인트 이상 뒤처진다고 나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도 김 전 지사는 20%포인트 이상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출마한 충남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중 누가 출마를 해도 이 전 최고위원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대표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거죠. 이미 민심은 결정돼 있는데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거죠. 선거 승패는 보수우파 지지층의 투표율에 달려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미사일이 갈 테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러시아 측도 미국에 대한 맛보복을 시사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해리 트루먼 항모전단이 지중해로 출항합니다. 함정 7척을 거느리고 중형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습니다. 영국도 시리아 인근으로 잠수함을 파견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에는 72시간 비행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지고 새롭고 똑똑한 미사일이 갈 테니 러시아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president holds Syria and Russia responsible for this chemical weapons attack.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반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푸틴 대통령은 상식이 이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군이 공격하면 미사일을 요격하고 발사 원점도 공격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지중해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군 구축함을 보복하겠다는 위협입니다.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일본 의회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급기야 거짓말쟁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거짓말쟁이란 증거를 대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서승옥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절친이 운영하는 각계 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야당은 전면 공세를 폈습니다. 학부가 세워지는 지자체에 총리의 안건이라며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つまり安倍総理の言ってる答弁は嘘だ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るんですよ、これは。 아베는 총리의 의향이다라고 적힌 이전 문서에도 개입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도 진지한 해명 대신 반박으로 대응했습니다. 嘘つきという以上はですね、それはやはり明確に私が嘘をついているという証拠を示していただ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かなり古いですから、あとは私の記憶においてもこれはない。私の記憶において記憶をたどるしかありませんから。 총리 뒷자리에 앉은 비서관은 야당 대표의 질문에 야유를 하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 바보 같은 행정이다라면서 포스트 아베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군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 화물선과 우리 어선이 부딪혔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이 실종된 나머지 3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 주변을 수색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7분 전남 신안군 매물도 인근 바다에서 15톤급 고깃배 2000채 연행호가 뒤집혔습니다. 탄자니아 선적 498톤급 냉동 화물선과 부딪힌 직후입니다. 연행호에 타고 있던 선원 63살 장모 씨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장 38살 김모 씨 등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배 안에 장난해서 자니까 이게 전복되더라도 뭐를 붙잡고라도 어떻게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창작 몇 시간이니 수속도 안 되지. 연행호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진도 관제센터 화면에 멈춰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싱유하고 일반 어선이 접촉되는, 중복되는 그런 관제 현상을 발견하고 VTS에서 저희 해경서에 연락을 하게 돼서 수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고 짙은 안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을 목포로 이동시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하도 말썽이다 보니까 대기질을 측정하는 측정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달린 측정 센서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건물 설치형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포집한 공기에 수분을 제거하고 먼지를 크기별로 구분해 양을 측정합니다. 주로 건설 현장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군부대 등에서 사용합니다. 최근 환경부 측정기 검사에서 86%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일부 수입 제품은 정확도가 48%에 그쳤습니다. 검사한 16개 중 7개 제품이 정확도 7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은 더 떨어집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지금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가습기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세제곱미터당 410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릅니다. 저가형 광산란 센서가 수분까지 미세먼지로 인식한 겁니다. 공기청정기나 일반적인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에는 센서 타입의 측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측정값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센서를 단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할 때 가동을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는데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이런 측정기 7종을 시험한 결과 정확도는 10%에서 49% 사이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이라서 받는 차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승희 씨는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편견 속에 엄마가 됐습니다. 시력은 약하고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가 6살이 되도록 키워온 과정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하루 3시간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만 9살이 되면 중단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때 되면 없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걱정은 되기는 해요. 지적장애인 김소영 씨에게 결혼 생활은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막고 살았어. 네가 뭘 하냐고 이거 때리고. 몸이 불편해 도망갈 수도 없고 표현이 잘 안 돼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도망 못 가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들이 겪지 않는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중첩되어 각종 폭력을 당하고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하라며 삭발투쟁에도 나섰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여성장애인 후배들한테는 힘내고.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잊지 않겠다면서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4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초청하고 세월호를 추모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중학교 복도가 분향소가 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위패가 안치됐습니다. 참사 4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글귀가 적힌 노란 종이배와 종이컵이 매달려 있습니다. 추모 공연이 이어지고 제작한 영상이 상영됩니다. 모두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아프고 슬픈데 그래도 진상규명은 밝혀야 되니까. 올해는 희생된 학생의 부모와 생존자도 초청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과 그동안 있었던 세월호 얘기를 나눕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얘기에 700여 명의 학생들 눈시울이 붉어져 갑니다.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좀 슬프기도 하고. 학생들이 기획한 추모 행사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수업을 통해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학생들도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도 모두 서로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전 대기업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형을 내린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선 씨는 지난 2012년 3월 다른 공범들과 이 회장의 동영상을 찍은 뒤 삼성 측을 협박해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37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이스타 항공에 법원이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자정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려던 승객 119명은 여객기 결함으로 발이 묶였고 대체 항공편까지 고장나서 23일 오후 7시에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동영상 속의 남성이 목줄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고양이 머리를 계속 내리치며 뜬모를 4달러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고양이 학대란 제목으로 이 동영상이 유포되자 동물단체가 가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300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네티즌들의 항의에 고양이를 죽이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상벌위원회가 두산 포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연습 투구를 잡지 않고 피했습니다. 공이 주심에게 날아들면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빙상 연맹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맹 전명규 부회장이 사임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병폐가 해결되려면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이젠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펼쳐진 금메달 레이스.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에선 이승훈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평창 금메달 5개 중 4개는 빙상에서 나왔습니다. 결과로는 대성공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맹의 착오로 노선영이 올림픽에 못 나갈 뻔했고 여자팀 추월 경기에선 왕따 주행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빙상의 명과 암, 여기엔 전명규 전 부회장이 거론됐습니다. 김기훈과 안현수부터 이상하, 모태범, 이승훈까지 걸출한 스타를 키워낸 전 부회장은 우열반식 지도로 빙상계 독재자로 몰렸습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나쁜 일들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다. 전 부회장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갖가지 논란으로 사퇴와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사퇴인데 이제는 금메달 위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13일 마치기로 한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로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 개통됐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화문과 종로를 잇는 구간입니다. 기대만큼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꽉 막힌 차량 옆으로 자전거들이 달립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붉은 아스팔트 표면이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 개통된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올 초 광화문과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대가 시행되면서 기존 버스가 다니던 편도차로에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는 자전거만 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 차로와 별도의 분리대 없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곳 광화문에서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을 저희 취재진이 한번 자전거를 타고 이용해 보겠습니다. 상점들이 밀집한 종로에 들어서자 짐을 싣고 내리는 화물차에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멈춰선 차량을 피해 일반 차로에 진입하려면 오토바이와 차량들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선 우회전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까지 이렇게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요. 우회전하는 차량 또는 사거리 진입 후에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량까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로 포장이 중간에 끊겨 안전이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 폭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교차로 바로 앞에 있는 전용 차로의 경우 처음 시작점과 달리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차로의 폭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차로 폭이 1m도 되지 않아 자전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 종로 4가로 진입하면서부터는요, 자전거 전용 차로가 끊기고 지금부터는
자전거 우선 도로로 일반 차량들과 함께 이렇게 뒤섞여서 달려야 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요, 일부 이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구간 곳곳에 현장 지도 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오토바이들은 자전거 전용 차로를 침범해 달리기 일쑤입니다.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동해 주세요. 7월부터 자전거 전용 차로를 침범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구간들은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시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운행을 꺼립니다. 표시가 없어서 자전거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차도로는. 바로 옆에 차가 있어서 진짜 무서워요. 위험을 약간 느껴가지고 인도로 오게 됐어요. 전용 차로 곳곳에 화물 상하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조성했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거셉니다. 딱지하나 몇만 원인데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교차로 진입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청계천, 여의도와 강남까지 가는 장기적인 계획 진행이 될 겁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자전거 전용 차로, 그 시도가 획기적인 만큼 현장에 우려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전거 이용 시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K2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록빛 나무를 심는 일은 곧 미래를 심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벌거숭이가 되었던 나라. 그래서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는 유럽에 안 가겠다. 정돈된 서독의 푸른 산을 한없이 부러워했다던 대통령은 대대적인 치산 녹화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1984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20살 이하의 어린 나무 10그루 중에 8그루 이상이 박정희 시대에 심어진 것이었다고 하니까 물론 워낙 장기 집권했던 터라 당연한 결과라 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그 시대에 명과 암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명에 속하는 일이겠죠. 군부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 대통령 역시 녹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녹화할 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가 녹색화를 시도한 대상은 달랐습니다. 대학생들 머리에서 붉은 물을 빼고 푸른 물을 들인다. 즉 정권은 좌경 오염 방지라는 미명하에 눈엣가시였던 학생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대상이 된 대학생에게는 하루아침에 입대 영장이 날아들었고 이렇게 들어간 군대에서는 구타와 고문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학생운동 정보를 캐내오는 이른바 프락치가 되라는 지시마저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의 죽음을 맞은 젊음들. 푸른 청춘을 짓밟았던 비극적인 녹화 사업의 결과였습니다. 나쁜 것은 더욱 전염성이 빠른 것일까? 국내 1위 대기업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도 같은 이름이 달렸습니다. 위장 폐업을 해서라도 가족에게 협박 문자를 넣어서라도 노골적으로 필사적으로 노조를 막아냈다는 삼성의 녹화 사업. 그들 역시 노동자들의 모임이 붉은색으로만 보였을까? 그리고 한쪽 눈을 질끈 감아주었던 검찰과 정부기관의 묵인 덕분이었을까? 그들이 원하는 청정 환경은 완벽하게 조성됐지만 노동자들은 그 녹색지대 안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없었고 아직도 선명한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 질병과 죽음들은 이어졌습니다.
이제 봄비 그치고 하나 둘 푸른 잎 돋아나기 시작한 늦봄의 하늘 아래 초록빛이 모욕당한 봄날의 비극.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원로 자문단 중에 한 명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되게 그동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뭐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전국에서 좀 핵심이 되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좀 한두 마디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회의단과 함께 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을 예.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예.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예.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예.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뭐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마크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건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예.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게 이제 단계적이냐 아니면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해라. 하지만은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안전운전을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이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은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예.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예.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뭐 오늘 그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예.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달려 따라서 있다고 보시는 거죠? 결정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 정부 시절에 2000년 6.15 네. 정상회담에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의 역점을 두고 예.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는 상호 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18, 20년 가까이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요. 다른 질문 잠깐만 좀 한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네 그렇습니다. 예, 나가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냐라고 일종의 이제 그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조사해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샘플로 조사를 했죠.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관행이었고 예.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은 예. 금융 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은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은 저는 견디지 못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오늘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그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만은 그건 유권 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요? 네, 나 미스가 199.2입니다. 소송 그대로 그대로 I just feel so great. This is like my second home, so I'm glad I'm able to come back. 네, 오늘은 저희가 스포츠 관련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그 프로농구에서 뛰고 있는 미국인 선수 찰스 로드 선수인데 그러니까 키를 재고 나서 절까지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원래 이게 키가 커야 된다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키가 많이 나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키가 작게 나와서 좋아했던 겁니다. 네. 원래는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2c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cm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키가 작게 나와서 좋아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키가 큰 게 좋지만 네. 이런 상식을 뒤집는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농구연맹 KBL이 외국인 선수에만 해당되는 키 제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국 선수에게는 키 제한이 없습니다. 팀별로 외국 선수를 2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다음 시즌부터 장신 선수는 2m, 그리고 단신 선수는 186cm가 넘으면 퇴출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처음 만들어진 규정은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를 반복했는데 이번처럼 기준이 확 낮아진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구는 키가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KBL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에 22번에 대한 시즌의 분석을 해보니 신장 제한 폐지를 했던 시기에 공교롭게 경기 속도와 득점이 감소하는 현상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 큰 외국인 선수로 인해서 경기의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 득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KBL은 2014년에 평균 득점이 곧 팬들이 느끼는 만족도라고 밝힌 뒤부터 득점을 올려서 흥행을 일으킨다라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2m가 넘는 장신의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득점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키 제한이 없었던 시기에 평균 득점이 준 것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시즌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경기당 평균 득점을 보겠습니다. 저 위를 보면은 붉은색으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키 제한을 안 하는 대신에 외국 선수의 출전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 제한이 부활한 2015년부터는 반대로 외국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키를 떠나서 득점을 많이 하는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뛰었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키 제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골이 많이 들어가면 흥행도 그만큼 많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의 사례가 단적인데요. 2012년에 보면은 73.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당 평균 득점이 매우 낮았습니다. 네. 반면에 가장 흥행했던 때입니다. 133만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평균 득점이 꾸준히 늘었지만 관중 수는 뚝 떨어졌습니다. 키 제한과 점수 그리고 흥행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KBL이 이런 여론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의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한국 선수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수만 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면 한국 농구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네,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 사이먼이라는 선수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네.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그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사이먼은 그 뒤에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더 큰 한국 선수들도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사이먼처럼 한국을 떠났거나 떠나야 할 선수는 외국인 선수 20명 가운데 10명입니다. 외국인 선수만 키를 제한하는 나라, 한국 외에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컵이 날아간 자리로 잡았습니다. 그 대한항공 얘기 아닙니까? 컵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물병을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컵을 바닥에 던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에게 물병 또는 컵을 던져서 갑질을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익명 게시판의 글을 보면 1차 유리병이 들어있는 음료수였고 그걸 던졌는데 안 깨져서 분이 안 풀려 물을 뿌렸다라고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삭제됐는데 이걸 빨리 구했네요, 그래도. 이 글이 지난달 말쯤에 올라온 뒤에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캡처가 돼서 돌았었고요. 예, 날짜가 좀 지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돌았는데 논란이 된 다음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예, 예.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며 물이 튄 것이다.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유리병을 던졌으면 당연한 거고요. 대신 컵을 던지거나 또는 물이 튀었어도 형법상은 폭행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판례를 예. 좀 몇 가지를 보면요. 실제 얼굴에 물을 뿌려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 상추를 얼굴에 던지고 뭐 찬물 끼얹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상추만 던졌어도 실제 상추가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상추가 맞지 않았어도요? 예. 빗나갔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폭행죄가 돼요? 예, 폭행죄는 의도가 있어서? 유형력의 존재로 판단하는데요. 예. 유형력은 좀 이제 학설에서 하는 어떤 힘이 있느냐, 위협감을 상대방이 느끼면 예. 그것도 폭행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조현민 전무가 컵이든 물병이든 던졌다고 예. 칩시다. 근데 그게 상대한테 맞지 않았고 예. 그냥 의도적으로 밑으로 던졌다면 그건 폭행죄가 아닌 거 아닌가요? 법조계에 그래서 제가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예. 조금이라도 피해자 측, 상대방 측 방향으로 컵을 던져서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꼈으면 이건 폭행죄다라는 게 많았고요. 예. 어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자기 바닥에 아래로 그냥 컵을 던졌어도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꼈으면 폭행죄로 볼 수 있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그러나 컵을 바닥에 던졌다고 얘기해서 폭행죄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좀 됩니다. 예. 이번 건은 당사자들이 다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광고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대행사에 뭘 집어던지는 것이 일상사였다는 것은 업계에선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다만 대한항공이 대형 광고주였기 때문에 쉬쉬했을 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광고업계 관계자라는 사람은 박성태 기자가 취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나온 사람입니까? 제가 취재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미 광고업계에서는 처음 그 익명 게시판에 글을 떴을 때부터 예. 또 터졌구나라고 얘기가 돌았다고 예.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광고업계 관계자의 말로서만 치죠. 예, 뭐 저분의 사실인지 주장입니다. 아닌지는 예, 알겠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행방은 묘연한데요.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또 다른 소셜 미디어 그 인스타그램에 지금 여행 중이다, 휴가 갑니다, 나를 찾지 마라는 해시태그로 글을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프로필들이 같아서 조현민 전무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인스타그램이 조현민 전무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위치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표의 잠수 요구로 잡았습니다. 예. 여기서 잠수라는 건 뭐 진짜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잠수 탄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나타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요. 대표는 누굽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예. 홍 대표의 변화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이 오늘 세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홍 대표가 일부 변화는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면서 잠수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선대위를 초기에 발족해서 흔한 말로 홍 대표 자신은 좀 잠수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대중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친 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이번 예. 공천 과정에서도 독단적이다라는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홍 대표는 오늘 공천 과정에서 잡음에 대해서는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면서 나는 도장 들고 뛰지 않고 도장을 다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저 옛날에 옥새파동. 그렇습니다. 지난 예.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있었던 옥새파동입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와 친박 의원들 간의 갈등이 일자 공천 서류에 찍을 대표 직인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부산 지역구로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공천에는 갈등이 많은데 나는 도장을 다 찍었다. 그만큼 갈등은 없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네티즌이 만들어낸 패러디가 아니라 예. 그 당시 그 당에서 만든 거죠? 당시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예. 역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인재의 잠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엔 잠적인가요? 예. 예. 오늘 원래 바른미래당은 첫 번째 광역단체장 영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이충재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그 대상인데요. 세종시장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는데 하루를 앞두고 어젯밤에 돌연 잠적했습니다. 예. 계속 접촉을 해온 김중로 의원은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입당 인사말을 상의했는데 30분 뒤에 이충재 전 청장이 다시 전화를 해서 못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입장이 변한 거냐 여러 번 물어봤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했다라고 하고요. 계속 접촉을 하려 했으나 이후로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입당 하루 전에 그렇게 잠적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광역단체장 후보가 그러는 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다른 정당에서 이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해서 출마를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압력의 주체가 자유한국당인지 민주당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찾은 광역단체장 영입 후보가 하루 전에 잠적을 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오늘 있었는데요. 예. 그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두 공동 대표님이 가장 그 책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도 이제 두 분이 열심히 찾고 계시는 걸로. 예. 예, 안 대표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 구청장 후보. 예, 그렇습니다. 예.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포근합니다. 오후부터는 흐려지면서 남쪽 지방에 비가 오고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